의문론에서 소리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사로 넘어옵니다. 이런 로직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저하고 공부하면 이게 뭔지 배우신 분들은 이제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 봤을 땐 저게 뭐야 이제 이랬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언어가 이 로직 트리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언어와 공부 굉장히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한판으로 정리가 되니까 자, 명사는 성수격으로 사고를 합니다. 명사는 형용사랑 항상 형용사는 명사를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 격이 되게 중요한데 성은 남성, 여성 이런 게 있고요. 격이 이제 어렵죠. 명사에서는 주격, 목적격, 부사격, 소유격인데 부사격이 조금 어렵죠. 이런 게 있고요. 동사는 법시, 상태, 인칭수로 사고를 합니다. 부사는 동사를 따라다니죠. 네, 그런 게 있고 문장 연결 이런 어미들이 실은 사고 단어들이에요. 우리말에서는. 저걸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장론이나 글쓰기 할 때 글을 쓸 때 이제 저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교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 면서 이런 게 그냥 막 이렇게 막 쓰지만 실은 저런 의미 범주로 묶여 있습니다. 구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또 설명하려면 지금 너무 이제 길어져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배웁니다. 그다음에 동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다 동사와 이다 동사가 있는데 영어에서도 형용사를 비동사랑 같이 쓰는 게 상태 동사잖아요. 그래서 저 하다 동사, 이다 동사가 영어에서는 저 비동사라는 거 이것 때문에 딱 정확하게 선명하게 딱 드러나서 동태 동사랑 이거 왜 스킵이 안 되지? 잠깐만요. 펜이 안 되네. 죄송해요. 이제 글쓰기가 지금 안 돼가지고 여기 이제 비동사 보이시나요, 이거? 이제 커서 보이시죠? 화살표? 이 비동사가 딱 눈에 띄기 때문에 얘가 상태 동사구나. 이렇게 이제 금방 인식하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이게 없잖아요. 이 비동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상태동사, 동태동사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문장을 만들 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뭘 비동사로 써야 되는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것도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말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다. 하다 동사의 이다 동사예요. 이다 동사거든요. 깨끗한이라고 하는 게 원형이잖아요. 형용사가. 깨끗한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 말이 하다가 붙어 있어요. 깨끗하다라는 하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동사의 모양을 갖고 있어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언어 개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말의 동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하다 동사, 이다 동사예요. 이다 동사거든요. 근데 하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구분해내면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말도 하다지만 얘가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구나. 이것도 훈련을 엄청나게 합니다. 어른들도 훈련을 해요. 동사 먼저 찾아서 이게 하다 동사인지 이다 동사인지를 계속 매뉴얼로 훈련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을 읽을 때 자동으로 읽게 되겠죠.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겠죠. 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뭐 다 배우고 이제 이것도 한 문장이 이 하나의 도식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도식이에요, 도식.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딱 하나의 도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십자형으로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죠. 이런 도의 방식이 영어에서는 이게 가끔 있습니다. 그 영어 방법론에서. 근데 그 방법론도 어디에서 오냐면 인지심리학에서 온 거예요. 리드하고 켈로그라고 하는 인지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인지심리학자들이 이 도해 방식을 제안하죠. 그래서 그 방법을 갖다 쓴 거예요. 그 영문학자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5문형이 아니고요. 9개 문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는 9개 문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저렇게 쓰이고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저걸 이미 파악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문장을 읽다가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뭘 할까요, 저희는? 도해를 해요, 도해를. 얘들아, 선생님 쳐다보지 말고 노트에다가 구문도해 해보자. 구문도해를 딱 하면은 1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아, 이게 이런 말이군요. 라고 애들이 이해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만들어 쓴 단어들이 있는데 사전에 있는 말은 한 단어짜리들이잖아요. 우리는 단어를 만들거든요. 명사구, 뭐 동사구, 부정사죠. 부정사구, 그 다음에 절. 영어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말도 이렇게 만들어 써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장들을 되게 문장이 길고 어렵잖아요. 이걸 구문 도해를 해보는 거예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문장을 도해해보면 결국 동사를 중심으로 삼품사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품사들이 문장 안에 들어가면 네 가지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사를 중심으로 삼품사 9가지 문장 구조다 라고 말을 하고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언어는 다 그렇다. 이야기글이 이제 있습니다. 이야기글은 최소 유니트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글 전문가 과정을 했는데 라푼젤 가지고 이제 분석했거든요. 최소 단위가 에피소드예요. 이야기글은 저게 단락이 안 나눠져 있죠. 정보글은 한 패러그래프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에피소드의 모임이 사건이죠.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거를 계열체와 통합체로 읽어서 주제문을 뽑아내는 겁니다. 저 주제문이 이야기는 간접 묘사잖아요. 간접 묘사라고 하는 것은 메타포라는 뜻이에요. 비유, 은유, 직유, 대유, 환유 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 메타포를 풀어야 진짜 메시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야기글은 되게 읽기 쉬운데 실은 저 주제문 메타포를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글의 논리는 플롯이에요, 플롯. 그래서 저런 요소가 저런 원리와 함께 이야기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도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도식은 독서학자들이 이야기글은 내러티브 서사가 있는 글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 부분이 몇몇 학자들이 있는데 이 도표를 제공하고 있진 않아요. 설명만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표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있는데 또 이 뒷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뒷장은 종합하는 판인데 제가 이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매핑 구조도는 여러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사비평, 문학이론, 그 다음에 독자 반응 이론, 독서학, 그리고 민담 형태론,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기호학, 정신분석학, 분석심리학, 그 다음에 신화, 세계관, 이런 이론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건 이제 이야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읽을 때 이런 여러 이론 중에 이게 종합판인데 여러 이론 중에 하나의 어떤 한두 가지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분석합니다. 커다란 순무라고 하는 톨스토이가 지은 글이에요. 되게 이제 짧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읽고 할아버지가 순무를 심었는데 얘가 너무 커져가지고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붙어서 뽑았는데 안 뽑혔는데 마지막에 쥐 한 마리, 생쥐 한 마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쥐가 붙어서 뽑았더니 쏙 뽑힌 거예요. 그게 단순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냥 읽으면 뭐죠? 그냥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제가 순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아무 나한테 의미가 오지 않는 거예요. 줄거리는 요약할 수 있죠. 커다란 순무를 모두 힘을 합쳐서 뽑았대. 네, 인데 이게 메타포가 풀리지 않으면 이게 나한테 이게 고전 중에 고전인 이야기인데 나한테 어떤 의미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 글은 재미가 없어. 지식이 안 쌓여. 읽어도 돈이 안 돼. 유용하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메타포를 풀면 엄청난 여기에 그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내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이건 분석하는 거죠. 분해해야죠. 해석하려면 이해하려면 분석해야 되거든요. 분석하려면 나눠야 돼요. 그게 분해라는 거예요. 분해를 하고 나서 끝나면 안 되죠. 이건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대부분 이야기글을 문해력
메타포를 읽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읽고 나서 독후감 써라. 줄거리 요약 잔뜩 해놓고 참 재밌었다. 나도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쓰고 끝나잖아요. 그죠? 그건 독후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또 쓰는 것은 표절이죠. 네. 문해력이 안 돼서 이렇게 우리나라 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표절을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뒤에 종합판으로 오는데 이걸 다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첫 번째 명시적 주제문이 작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야기 형식으로 간접 묘사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정보글은 직접 설명을 하죠. 그래서 메타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제문을 찾기는 되게 쉬운데 어휘가 되게 어렵죠. 정보글은 새로운 지식을 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어휘가 나오니까. 그래서 명시적 주제문이 줄거리의 골자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크고 높게 자란 순물을 할머니와 집까지 달려 여러 번 잡아당겨 쏙 뽑았다가 주제문이거든요. 근데 이 주제문은 메타포로 쌓여 있으니까 메타포를 풀면 함축적 주제문이 나타나요. 저게 의미예요. 의미 파악을 해야 문해력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글을 읽은 것이다. 근데 이제 문해력이 없으니까 메타포가 안 풀리고 그래서 의미가 전달이 안 되고 의미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이야기글은 이야기글의 어떤 읽기 방식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 우리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리고 이게 인류가 우리에게 준 문화유산입니다. 정신적인 문화유산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향유할 수 있고 공짜예요, 다. 근데 이런 세계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돈, 물질적인 어떤 세계 존재하지 않고 소유하고, 향유하지 않고 소유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혼란과 탐욕의 야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문해력이 있으면요, 그리면 그림도 이 문해력은 꼭 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악도 기호고, 그림도 기호예요. 그래서 제가 문해력이 있는데, 그림책의 그림을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명화, 고의 작품이냐, 고야, 고객, 다들 고씨 집안인데, 이런 작품들을 보면, 그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막 읽어져요. 그림을 읽는 거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굉장히 놀라운 것이 문해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굉장히 우리 영상으로, 이미지로, 다른 기호들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경제 포럼에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해력을 갖춘 사람들은 굉장히 기회 우위에 있는 정말 권력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갖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려주세요. 건물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문해력이라는 이 기술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는 평생, 그리고 이건 갈고 닦을수록 빼앗길 수 없고 갈고 닦을수록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풀면 이제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저렇게 쉽고 간략하게 그 작가들은 전달해요. 그래서 글이 살아남았고요. 저 주제문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죠. 그런 것들이 고전이에요, 또. 네. 자, 정복을 들어가 볼게요. 정복글은 한 패러그래프이 최소 의미를 갖고 있는 최소 유니트입니다. 한 단락이 한 챕터가 되고 챕터가 1, 2, 3부, 1, 2, 3부가 모여서 한 책이 되죠. 이런 방식을 보텀업 방식의 접근이에요. 독서는 쌍방향 읽기가 가능해야 돼요. 보텀업, 톱다운 자유로워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보텀업부터 배우는 게 훨씬 쉽겠죠. 또 우리는 모국어를 그냥 자동으로 배워버렸잖아요. 언어를.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때는 이런 방식으로 배우는데 모국어를 배울 때는 우리가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 형상화 시킨 것일 수도 있죠. 단락글 읽기 순서가 이런 게 있는데 이번 3급 과정에서 이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3급 과정은 4급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4급이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품사랑 문장을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문법적이고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3급 때부터는 한 단락을 배워요. 한 단락이 최소 단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한 단락을 단위로 읽어내잖아요.
그래서 3급에 합류하셔서 들어오셔도 충분히 똑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뭐 구문도에 잘했다고 해서 3급의 구조 읽기를 더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있고요. 구문도에도 매뉴얼이 있었잖아요. 동사를 먼저 찾으세요. 하다 동사입니까? 원형은 무엇입니까? 하다 동사입니까? 이다 동사입니까? 주어가 뭡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까? 이렇게 계속 제가 매뉴얼을 계속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것처럼 정복을 넣으면은 저 매뉴얼을 제가 계속 주문을 외울 거예요. 왜? 습이 될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글을 대할 때 그게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처리가 돼요. 네. 학습이라고 하니 학은 배우는 거예요. 습은 뭐죠? 스스로 양 날개로 나는 것이 습이거든요. 혼자 엄청나게 연습해야 되거든요. 습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 저희 이제 구문도에 끝났는데도 연습반이 계속 매주 구문도에 연습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15차시 했는데 나는 못해. 나는 다 가르칠 거 다 가르쳤는데 습을 하는 건 내가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배우는 건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은 10시간 배웠으면 100시간은 해야죠. 자기 혼자. 음, 습을 하지도 않고 괜히 많이 애들이 맨날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 가서 맨날 듣고만 앉아 있잖아요. 혼자 그걸 해봐야 되는데 혼자 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단락글 읽기 순서 다 어려워하니까 문장으로 돼 있어요. 결국 단락글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문장이 몇 개냐 수는 셀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시작하게 되니까 문장의 새를 3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두 번째로 구조 표지어를 찾게 만듭니다. 저 구조 표지어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사고 단어라는 게 보이세요? 그래서 3급에서는 사고 단어가 이제 굉장히 맹활약을 할 거예요. 사고 단어만 보이실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사고 단어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왜 이름이 사고 단어겠어요? 세 번째는 저 표지어를 찾으면 이게 어떤 6가지 논리 구조에서 무엇인지가 조금 드러나요. 그리고 그한 단락은 2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 문장은 주제문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걸 이제 2덩어리로 나누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세 번째가 정복으로는 6가지 논리 구조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논문을 분석을 해봤더니 6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실은 학자들은 4개라고 말해요. 수집 구조 혹은 집합 구조에 개념정의 예시, 시간의 순서, 분류 나열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비교 대조 인과 문제 해결 이렇게 해서 4개래요. 제가 글을 다루다 보니까 특히 또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더 세분화되는 것이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6개더라고요. 저는 6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자가 아니어서 제가 제 논문이 나오지 않아서 박사과정을 제가 학위 과정을 하면은 제가 이걸 주장하겠죠. 근데 갈 시간이 없어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죽하면 책 쓸 시간도 없었겠습니까? 현장이 그렇게 너무너무 바빠요. 제가 지금 직접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한번 구경해 볼까요? 개념정의 예시는 어떤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구조, 그리고 예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념정의 예시의 구조 표지어는 습지란 개념어잖아요. 무엇이란이라고 정의를 내리려고 하잖아요. 라고 일컫습니다. 말합니다. 명명합니다. 정의합니다. 그래서 글을 이렇게 줄글을 읽지 않아요. 읽지 않고 표지어를 보니까 표지어에만 동그라미를 치거든요. 빨간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왜 이게 글쓰기가 안 될까요? 글쓰기가 되네. 이제 되네요. 이렇게 습지란 이 표지어가 있는 부분만 이게 일컫는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것만 동그라미를 쳐놔요. 그럼 이거는 개념정의 예시문입니다. 그럼 개념정의 예시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념정의문, 이 명제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심 문장이면 나머지는 뒷받침 문장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2덩어리로 만들고 개념정의 예시예요. 그러면 개념을 찾고 정의고 나머지는 이해입니다. 습지는 뭐죠?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물 먹은 땅. 이죠?
얘를 들고 있는데 갯벌, 호수, 늪인데 따로 얘를 드는 게 논과 갯벌이에요. 그러면 뭐만 외우면 될까요? 강, 호수, 갯벌, 늪 까지는 습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논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제가 선생님이라면 저는 시험 문제를 논을 집어넣어서 이 5가지 중에 습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내겠죠. 그럼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문해력 있는 애들은 뭘 외울까? 다 외우지 않아요. 문해력이 없는 애들일수록 저 문장 단어 하나하나를 깜지를 10장씩 써가면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 앉아있는데 점수는 안 나와. 근데 문해력이 있는 아이들은 이걸 다 읽지도 않고 다 외우지도 않아요. 습지란 물 먹은 땅, 논. 이것만 외워요. 나머진 상식이잖아요. 강, 호수, 바다 이런 건 다 습지잖아요. 물 담고 있으니까. 맞죠? 네. 네. 그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것만 읽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좀 감이 오세요? 이런 문장들이 어려운 어른들의 책들에도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얘도 들고 있고, 가스라이팅이란 게 나오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에요, 무조건. 나머지는 뭘까요? 이 용어는 가스등이라는 유래되었다. 설명이잖아요, 설명. 뒷받침 문장들이에요. 네. 이렇게 시간의 순서는 흐름에 따른 변화를 강조하려고 써요. 역사책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15세기, 16세기, 17, 8세기, 20세기. 그죠? 이렇게 연결되죠? 그런데 이제 키워드가 뭐죠? 설탕이죠, 설탕. 어땠을까요? 15세기 때 설탕 엄청 비쌌겠지. 귀족들만 썼겠죠. 16세기, 대중화가 됐겠죠. 17, 8세기, 가공식품에 들어갔겠죠. 20세기는 너무 넘쳐나는 거죠. 맞죠? 설탕의 가격이나 사용량이, 그다음에 그 대중화가 증가되었겠죠. 네, 읽으나 마나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시간의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 글이 많은데 이거 언제 읽고 앉아 있겠습니까? 나머지 다 통계예요, 통계. 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런 시간의 순서, 그다음에 분류나열이 있어요. 분류나열은 특정한 기준으로 여러 요소들을 분류하고 나열합니다. 자, 농약은 쓰임새에 따라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이게 기준. 그래서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새에 따라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성장 조절제 등으로 나누어진 이게 개념적인 예시문은 아니잖아요. 그죠? 분류하고 있네요. 농약을 쓰임새에 따라서 읽을 필요도 나머지 뒷받침 문장. 자, 이거 뭐죠? 충이니까. 벌레를 죽이는 거, 세균을 죽이는 거, 풀을 죽이는 거, 성장을 네모난 수박도 있다며요. 성장을 조절하는 거, 크기를 조절하는 거. 맞나요? 네. 네, 이건 그래서 이제 한자어를 많이 알아야 이 한자어를 모르면 이 살충제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은 70%가 한자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읽으나마나 살충제는 해충을 죽이기 위한 나오잖아요. 살균제는 세균이네요. 제초제는 잡초네요. 성장 조절되는 마음대로네요. 네. 이렇게 이제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속독을 배워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만 처리를 하고 버릴 거 다 버리고 저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 단락을 또 읽는 거예요. 앞 단락에서 남긴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 단락을 또 읽는 거예요. 거기서 또 버리고 남기고 계속 버리고 남기고. 그래서 뇌가 이제 가만히 좋을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왜 비판적 사고는 가르치기 어려울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을 할 때도 굉장히 명문장을 저희가 뽑아요. 뽑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방법도 가르치고 내용도 가르치고 애들이 지겨워하면은 제가 가끔 상태를 봐서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죠. 미니 강의를.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드러나야 나중에 이제 이 책으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때 이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소리를 저장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스키마타가 되어서 아이들이 그 책을 어려운 고전이지만 애들이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키마타가 있으니까. 그리고 문장까지 다 도해하고 분석해 봤잖아요. 제일 중요한 핵심 단락을 중심 단락을 분석을 해 봤잖아요. 네. 이런 거 비교대조 또 있고요. 이거 비교대조는 두 요소가 늘 들어와야 돼요.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곤충도 있지만 대조문이잖아. 있지만 도 있다. 앞에는 익충, 뒤에는 해충이네요. 그죠? 익충과 해충.
익충은 뭐겠어요? 우리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해를 끼치는. 그다음에 그 종류가 무당벌레, 벌. 이건 다 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가변성이 높아요. 다른 애를 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애는 알 필요가 없죠. 익충, 해충을 비교했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인과 구조가 있죠. 문장 간의 선우. 인과 구조는 결과는 원인에 선행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명제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인이 먼저죠. 인과를 밝히는 구조.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인과 구조는 이런 표주를 써요. 원인은 때문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표지예요. 이런 게 눈에 보이면 여기서 모든 기상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태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 광선 하면서 앞문장 다 잊어버리고 계속 눈으로만 이게 따라가고 있어.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표지어를 먼저 해서 이건 인과구조구나. 그럼 뭐 찾아야 돼요? 원인과 결과만 찾으시면 돼. 원인은 뭘까요?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스듬해하기 때문에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죠? 이 양이 달라서 양에 따라서 기상현상이 다르다. 라는 게 결과입니다. 기상현상이 각 그 위도에 따라 다른 이유는 태양 에너지의 양과 지구가 둥글고 비스듬하게 있어서 그 양의 차이가 기후현상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원인 결과만 알면 되죠. 그러면 이런 구조를 알고 들어가 버리면 요점 정리가 되는 거죠. 요점 정리는 축약하는 게 아니에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문해력이 없으면 요점 정리도 안 돼요. 한 문장 정리도 안 돼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거 많이 하시던데 문해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까? 다 줄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들을 때도 이렇게 중요한 것만 간추려 듣죠. 중요한 것만. 저 사람 말하려고 하는 게 뭔 말하려고 저러다 계속 듣고 있거든요. 간추리면서 요약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나와 그게. 그럼 이제 물어봐야지. 지금 뭔 이야기 하려고 한 거예요? 라고 묻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나 보다라고 이제 딱 잡히면 이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라고 확인도 한번 해봐야죠. 확인도. 내가 잘못 간추려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읽기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긴 합니다. 문제 해결은 문제를 드러내면서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뭘 알면 돼요? 이 단락에서는. 뭐가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이야기예요. 이거 엄청 길잖아요. 200년 전 오스트리아 대륙에서 이렇게 있는데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유가 있네요.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럼 이 앞에가 이제 다 문제네요. 결국 문제는 해결되었다. 해결책은 뒤에 있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 가축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배설물을 도로에다가 엄청 이제 싸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막 이런 문제, 도시 문제가 생긴 거야. 돈을 엄청 이제 쏟아부어서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 이 똥을 먹는 쇳덩구리를 풀어놓으니까 이 배설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이 되더라. 문제 뭐죠? 가축들의 배설물, 해결책, 쇳덩구리. 끝. 읽더라도 남겨야 되는 건 두 단어밖에 없다는 뜻이야, 제 말이. 배설물, 쇳덩구리. 그러면 뇌가 이것을 다 정보 처리할 필요도 없고 기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읽으면서 이해가 됐으면 문해력이 있으면 읽으면서 이해하고 다 버려. 그 중요한 것만 딱 남겨. 이 두 단어 가지고 그 다음 단락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문해력입니다. 네, 그래서 다 읽고 나서 나중에 요점 정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읽고 나서 다시 읽으면서 요점 정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 시간이 2배, 3배 드는 거죠. 그죠? 그럼 한 번 읽어서 안 되는데 2번 읽는다고 그 요점 정리가 또 되겠습니까? 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핵심 키워드를 찾는데 이유는 우리 뇌는 문장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패를 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제문을 한 문장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아까 단어들 중요한 단어가 뭐였죠? 쇳덩구리하고 배설물. 그 앞에 인과는 뭐였죠? 어, 태양 에너지와 지구가 둥근 거. 그 다음에 결과 기후 현상이 다른 거.
딱 단어로만 남잖아요. 그죠? 그 단어만 가지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강의 갈 때 강의안을 쓰지 않아요. 뭐 책을 읽고 이제 강의를 가면은 중요한 키워드 딱 3가지만 기억을 하고 가요. 나머지 내가 읽으면서 다 이해했잖아요. 그죠? 사례는 그냥 내 사례를 들면 돼요. 내 삶의 이야기, 이웃의 이야기를 하면 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가 이해한 걸 쭉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을 보면서 대화하면서 대화하고 오는 거죠. 강의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강의안을 줄줄줄 내가 스피치를 잘 못해서 나는 강의안을 써가지고 읽어야 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요약을 못해서일 가능성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이제 못 믿는 거고 요점을 못 남기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단어만 딱 가지고 그냥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뭐 3시간, 5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주제문 한 문장으로 만들고요. 한 문장은 메시지가 담겨야 돼, 메시지. 예, 모든 작가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결국 그 한 문장이 책 한 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읽고 나면, 책 한 권을 읽고 나면 한 문장, 주제문이 남으면 되겠죠. 문패를 달아주면 됩니다. 왜?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문패를 다는 거예요. 왜는 문장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마인드맵을 그리는데요. 이유는 우리 아까 뇌세포 보셨죠? 세멘틱 네트워크라고 뇌세포 보셨잖아요. 뇌는 줄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뇌가 노동을 많이 안 해야 뇌를 혹사시키지 않아야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든요. 그러려면 뇌가 가장 좋아하는 모양 패턴으로 저장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마인드맵이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뇌세포 구조하고 동일합니다. 그 요점적 이 분해력이 되면 중요한 것만 남기고 그 중요한 것의 위계들을 질서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비로소 마인드맵도 할 수 있어요. 애들이 마인드맵 해온 걸 보면요. 얘가 분해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해력이 안 되는 애들은 엉망진창이에요. 그 마인드맵이.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위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분해력이 되는 아이들은 그 마인드맵이 굉장히 위계 질서가 있죠. 조직적으로. 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몇 문장이죠? 8문장. 이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은 줄치고 가로치고. 구조 표지요. 찾아보면 저렇게 란. 개념적, 저거만 딱 보니 개념정의 예시문이네요. 구조 표지요. 다 표지하고 나면은 구조 뭡니까? 개념정의 예시문입니다. 핵심 키워드 어디 있을까요? 개념정의 문에 있겠죠. 첫 번째 문장에. 그래서 공유제, 집단, 뭐 자원 공유, 이런 것들이 예에서 저 중심 문장만 딱 요약하면 좀 싱거우니까 장조 사상이 나옵니다. 주제문 공유는 집단이 공유하는 자원이다. 핵심 어구 집단이 공유하는 자원 공유제 이렇게 끝나죠. 마인드맵. 자 정리되니까 개념정의 예시문의 마인드맵에 첫 번째 가지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개념정의 하나 나오고 예시 하나 나오면 되잖아요. 개념정의는 뭐죠? 공유제란 집단이 공유하는 자원. 예시는 장소로서 공원과 공공장소. 장소도 있지만 사상.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공유제인데 왜 이거는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것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냥 공유제라면 우리가 그냥 공짜라면 다 좋잖아요. 공유제 막 함부로 쓰고 그죠? 그런데 왜 아인슈타인의 공유제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지 이런 이야기예요. 어,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칼 세이건의 에필로그, 굉장히 중요한 단락의 문장을 분석하면서 애들에게 칼 세이건의 에필로그의 배경 지식도 쌓아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저 책 가지고 과학 고전 공부할 때 읽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마인드맵까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 무기가 20세기 때 발달이 됐는데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달합니다. 세계대전 전에는 대포 정도였는데 대전 이후에 핵무기, 현재는 핵탄두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이 됐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정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뇌는 굉장히 친숙한 거예요. 이 마인드맵을 보면. 그래서 보는 대로 그냥 딱 찍어서 저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뇌를 흑수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혹사시키면 돼요. 저는 예전에 책 한 권을 읽잖아요. 큰 스케치북에다가 큰 스케치북 한 장에다가 책 한 권을 다 마인드맵을 해놨어요. 저는 이제 어려운 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대학원 시험이나 뭐 종합시험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전공서적 되게 두껍고 내용 많잖아요. 그걸 저는 전공서적을 한 달 전에 다 마인드맵을 해놔요.
그리고 하루에 그냥 한 번씩만 봐요. 구경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혼자 강의를 하죠. 전쟁 무기는 20세기 이후에 비약적으로 발전했어. 1910년에 대포였는데 70년대는 핵무기, 현재는 핵탄두래. 이렇게 제가 이제 혼자 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저 글은 없애버려요. 책은 다 치워. 이것만 남겨.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그럼 그때 그 페이지를 다시 읽어봐요. 이해가 충분히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뇌에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다시 읽습니다. 그럼 얼마나 시간이 절약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야 되잖아.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몰라. 내가 뭘 기억하고 뭘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몰라요. 맞죠? 딱 시험을 보면 저는 시험 문제 풀기 전에 빈 공간에다가 마인드맵을 그리고 앉아 있어요, 저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쭉 그 빈 공간에다가 쭉 그려요.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습니다. 인출을 먼저 해놓고 문제를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잘 보죠. 시험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돼요. 대치동 가서. 이거 배우시면 됩니다. 어떤 시험이든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은 학습 능력이에요. 문해력을 배우는데 공부도 잘해. 저희 학교에서 문해력 배운 아이가 그때 이제 학교를 안 다니고 방과후가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방과후만 주구장창했어요. 얘가 엄청 떡대가 좋아가지고 얘가 안 돼. 가르쳐도 안 돼. 그래서 얘는 혹시 운동을 해야 되는 아이가 아닌가. 제가 웬만하면 애들을 포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얘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정말 포기하지 않고 사립초등학교 다닌 아이인데 우리 학교도 멀었어요. 그렇게 이제 애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중학교 가가지고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서초구로 이제 가서 하더니 얘가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오바마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올해의 학생상 해가지고 그리고 얘가 프린스턴을 간 거예요. 얘 정말 그 평범 이하였거든요. 어, 문해력을 잘 못 배운 애였어요. 글도 잘 모르고 어버버버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 학교가 축제를 하는데 얘가 그 엄마하고 아이가 떡을 한 마리 해가지고 학교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엄마랑 그 아이가 내 손을 잡으면서 선생님, 저희가 숨나를 안 것이 정말 너무 큰 복이었어요. 숨나에서 배운 것밖에 없는데 미국에 갔더니 숨나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문해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오바마상도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고 오셨더라고요. 방과 후에 이것만 배워도 얘가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책을 엄청나게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갔든 뭐 전교 1등을 하든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없는데 나 좀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쭉 있어요. 분류나열, 비교대조, 구경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과, 문제 해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타고 나면 이제 뭐 할까요? 한 챕터를 읽는 거예요. 책은 먼 곳에서 찾아온 벗입니다. 신영복 교수님, 우리 시대의 마지막 스승, 인문 리버러치를 하셨던 동양에도 있었거든요. 문사철, 시서화. 서양은 문사철, 과학, 언어, 예술, 종교. 원래 과학은 철학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학문은 철학이었죠. 그 철학에서 다 분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대 때 과학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는 리버러치 학교인데 문사철, 과학, 언어, 예술, 종교를 10여 개의 언어를 가지고 문해력을 가르쳐서 이 고전을 이제 엄청나게 독서시키는 일반 교양 독서가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독서를 애들한테 시켜요. 시키면 읽고 글을 써오면 그걸로 토론을 하고 다시 그 글을 수정해서 이제 다시 글을 완성하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만 열심히 하고 시험도 보지 않죠. 자, 이제 그분이 쓴 책이에요. 자, 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 챕터도 단락들의 모음이겠죠? 그래서 이 단락들을 또 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9단락으로 돼 있거든요. 한 챕터는. 그래서 이렇게 9단락을 쭉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3급 과정에 있는 글구조 분석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게 2급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한 챕터를 이제 2급 과정에서는 배워요. 이게 보통업이니까. 한 챕터는 이런 단락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도입 단락이 있고,
그다음에 중심 단락이 있고요. 대단락이라고 합니다. 대단락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종속 단락들이 있고요. 종속 단락을 다시 부연 설명하는 부연 단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종결 단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거든요. 그럼 결국 뭐만 남겠어요? 결국 대단락 하나 남아요. 9단락을 읽었어도 결국 한 단락이 남는 거예요. 이게 요약인 거지. 맞죠? 한 챕터를 읽으면 한 단락이 남아야 됩니다. 이 한 단락은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책 한 권을 읽으면 역시 뭐예요? 1, 2, 3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세 단락이 남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 중심 문장은요. 주제문은 한 문장으로 남겠죠. 이렇게 한 문장을 남겨야 되는 것이지 그냥 줄여서 남기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책이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은 반가운 벗이지만 오늘은 불행한 만남이 되었다. 모름지기 독서는 텍스트 필자 독자 3독자가 있죠. 텍스트 필자 독자 자신을 읽는 3독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나라는 텍스트를 읽고 작가를 읽고 텍스트를 읽고 해요. 3독을 해야 됩니다. 소재로서의 교양 독서는 자신을 가둘 뿐 참된 독서가 아니다. 교양 독서도 안 하잖아요, 지금. 다 개발서만 읽고 있죠. 시민 되기 위한 시민 교양 독서를 하지 않죠. 근데 이것조차도 이분은 반대하세요. 방법은 다르지만 세계 인식에 도달하기 위한 문사철 시서와 영상 모두 본질은 성찰인데 영상서사는 성찰성이 크게 떨어진다. 왜? 지나가 버리니까. 성찰하려면 멈추고 되돌아봐야지 성찰이 되거든요. 영상은 멈추지 않아요. 독서에 주목해야 한다. 고전인문학, 리버러처를 말합니다. 고전인문학은 성찰로 쌓아올린 인류의 정신사로서 우리는 성찰과 비상이라는 지적 여정을 이어가야 한다. 자유의 여정인 독서는 자신에 대한 애정과 성실한 성찰을 통해 각성으로 이어지고 이런 각성이 뭐요? 사회적 각성으로 비약하게 되는 자신과 세계의 확장이자 만남이다. 이게 한 단락입니다. 한 챕터를 한 단락으로 요약했습니다. 글쓰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서머리, 요약이라고 요약 글쓰기가 있어요. 줄인 거 아니죠? 만남입니다를 만났음 이렇게 줄이지 않잖아요. 요약해 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 축약을 하고 있잖아요. 서머리는 다시 글쓰기예요. 중요한 걸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을 하는 글쓰기를 요약 글쓰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커멘터리라고 하는데 비평 글쓰기예요. 주석 달기, 비판적 글쓰기를 하는 게 두 번째 글쓰기예요. 세 번째 글쓰기가 학문적 글쓰기라고 하는 논문 쓸 때 이 방식을 쓰는데 에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는 서머리, 커멘터리, 에세이라는 형식 이거 다 가르쳐야 됩니다. 대학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서 저희는 저희가 가르쳐서 대학을 보내요. 그래서 애들이 글쓰기까지 이제 배워서 가다 보니 대학에서 이제 글을 잘 써가지고 장학금 많이 받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번에 졸업할 아이가 센주스 칼리지에 이제 전장학생으로 합격이 됐는데 월든을 가지고 에세이를 5편을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그 리버러츠 이제 그 총장이 그걸 읽고 너무 감동을 해서 친서가 왔어요. 이 소로 월든을 가지고 쓴 너의 글에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았다. 네가 꼭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4년 성적 전장학금을 보냈어요. 얘가 안 올까봐. 근데 이제 얘가 가난해서 그것도 보딩비는 자기가 내야 돼요. 뭐 엄청나게 학비가 비싸요. 한 1억 들거든요, 1년에. 리버러츠가 돈이 더 비싸요. 그래서 보딩비가 없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레터를 보냈더니 이분이 이제 얘네들은 펀드가 되게 많거든요. 펀드랑 그냥 근로장학생으로 해서 이렇게 충당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답신이 왔어요. 제가 이제 갈 거예요. 이게 이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희 졸업생들은 거의 다 성적 장학생으로 다 유학을 가거든요. 돈 다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그렇게 대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마인드. 자, 9달러 못 읽었지만 굉장히 독서와 관련된 글이니까 좋은 글이니까 책은 먼 곳에 찾아온 벗입니다. 제목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과거는 참 반가운 벗이었는데
오늘날은 반가운 것을 만나, 반가운 번가 만남이었는데 오늘은 불행한 만남이 되었다. 왜? 모든 독서가 소음 독서 아니면 교양 독서. 저 수험 독서도 뭐 교과 독서, 학습 독서 이렇게 지금 전집 독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이 주는 그 즐거움과 깊이 있는 이런 걸 못 만나고 있죠, 지금. 근데 궁극적으로는 독서는 만남이자 확장이다. 그래서 만남과 확장이 일어나려면 삼독을 해야 된다. 읽으면 자기를 읽고 세계를 읽을 수 있고 이것이 어떤 연관성을 알게 돼서 확장될 수 있다. 나로부터 세계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읽으나 마나 뻔해요. 그래서 이것만 남기시면 돼요. 한 챕터는 뭐 두세 장이지만 단어들 엄청 많지만 이거 단어 엄청 줄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 이 뼈대들이 다 구조인 거예요. 구조적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를 각성시킨다. 그래서 각성시키면 기존의 것을 깨뜨리고 그다음에 꽃피우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독서문화 운동해야 됩니다. 정말 나라가 너무 걱정이고 개인도 사회도 각성되려면 정말 수험 독서 문해력이 높아진다니까 뭐 학교 공부 잘한다니까 대학 잘 간다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책 많이 읽어서 교양인이 민주 시민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 걱정이에요. 이유가 책을 읽지 않으니까. 책을 많이 읽는 상태에서 이러면 이제 걱정을 안 하겠어요. 이건 이제 계속 악화 일로로 가거든요. 사람들이 다 가짜뉴스에 다 현혹해가지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싸우고 뭐 이런 난장판이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교양 독서 하지 마, 소음 독서, 교환 독서 하지 마, 불행한 만남 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EBS 그 당신의 문해력도 보면 결국 학교 공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데 교육의 판을 바꾸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차마 그건 못 건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집중력이 높아지고 뭐 수업 태도가 좋아지고 점수가 좋아졌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너무 실망입니다. 저는 고전 인문 독서를 하면은 세계 인식의 도구다 문사철 이야기 나왔잖아요. 결국 성찰하게 되니까 인류 정신 문화유산이다. 이게 이 고전 자체가 역사고 문화유산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지식과 자유의 여정이다. 라고 해서 철학적, 문학적 어떤 상상력과 추상력, 추론 능력으로 성찰할 수 있고 비상할 수 있다. 점핑,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 비밀을 알아서가 아니라 날고 싶잖아요. 비약하고 싶잖아요. 비상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독서해야 됩니다. 특히 고전을 읽어야 됩니다. 고전 바로 못 읽으니까 그런 스키마타부터 형성을 해서 그런 책까지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 의식이 생기면 이제 자유인, 해방돼 버려요. 이데올로기로부터도, 종교로부터도, 뭐 이런 국가라는 이데올로기로부터도, 타자로부터도, 나 스스로부터도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이게 전부예요. 자, 이제 글을 읽고 이렇게 딱 남겨 놓으시면 나중에 몇 년 뒤에 이 마인드맵을 봐도 이게 다 떠올라요. 그리고 뇌가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식, 이게 학습법입니다. 네, 끝. 자, 딱 11시 끝났어요. 질문 해보세요. 여러분들 질문 받기도 했는데 오전 반에서 이 질문 질의응답 받으면서 한 20분 걸렸거든요. 이게 다 대부분 사회 문화적인 접근의 질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강의에서 대부분 해결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궁금증 프로그램 막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일기적으로 배울 수 있나요?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배울 수 있어요. 배우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문해력이 이게 고급 기능이에요. 세계적인 석가 10%밖에 못해요. 이거를.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이것까지 쓰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우면 굉장히 똑똑해져요. 근데 방법이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제시하는 곳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럼 저는 다른 사람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또 이제 전공도 했고 이제 동기들의 선후배들 독서 학회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하겠지라고 했는데 다 그냥 독서 질문 학습지 만들고 앉아 있어요.
다 연구원들이 돼가지고 그 독서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 막 연구부장 막 들어가가지고 독서 학습지 만드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문해력이 안 되면 그 학습지도 풀 수가 없는데 학습지 풀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수업하면 다 선생님들이 해석한 거 다 주입하고 있지 실제 애들이 이해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3개월 통신 과정으로 해서 독서 전문가라니 그런 선생님들한테 내 아이의 문해력을 맡긴다니 3개월에 될 수 있는 거면 내가 배우겠어요. 저도 다 저 자격증 15개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독서 단체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습지도 만들어 봤어요. 읽기 연구소에서. 근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정말 양심에 걸려서 못하겠더라고. 1년 동안 알바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질문은 대부분 답이 됐을 것 같고 질문해 보세요. 몇 분만 질문 받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몇 분 이야기 들어보죠. 네, 소리 켜시고 질문하세요. 네, 네, 아까, 음, 그 교육적 그런 EBS라든가 그런 곳에서 하는 그런 교육적 독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셨는데, 근데 또 얘기하시는 거를 듣다 보면은 결국엔 대학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읽기 전략의 느낌으로 또 저는 다가왔거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입시나 대학에 관심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이 욕망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입시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문해력을 입시를 하기 위한 문해력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저는 이 문해력을 가지고 이제 고전과 언어를 읽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뭐 대학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 기술자를 만들어서 대학에 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대학에 갔을 때 정말 학문의 전당이 돼야 되잖아요. 진선미를 가르치는, 그죠? 공부하는 학문의 방법을 가르치고 진선미를 수호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학은 거의 그 과를 들어보면 그 직업과 연결이 되는 걸로 타락했죠. 저는 그런 대학, 그다음에 고등학교 4학년인 것 같은 또 역시 교수가 말한 거 다 녹취해서 그거 정리해서 외워서 답 쓰면 A뿔 주는 이게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온 교육 시스템은 산업혁명 초기 산업시대 때 나온 시스템이에요. 이제 1, 2, 3차가 끝났잖아요. 앞으로 미래는 다른 형태, 그래서 다른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 형태도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미리 예언한 그런 나라들에서는 학교라는 시스템은 있지만 독서 중심, 문해 리터러시와 독서 중심의 커리큘럼을 다 바꿨다는 거예요. 도서관 중심으로.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바꾸고 있지 않다는 거죠. 또 여기 엄청난 막대한 세금을 쓰고 있는데 이 세금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힘들게 애쓰게 벌어놓은 그 돈으로 사교육까지 시키시느라고 허리가 휘고 계시잖아요. 세금은 공짜인가요? 내가 낸 세금이잖아요. 일반 학교 교육이 공짜가 아니에요. 맞죠?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불을 켜고 진짜 똑바로 하라고 말해야지. 이건 여긴 공짜니까 그냥 대충 다니고 교육은 사교육에서 하리라. 이것도 돈이 2배로 드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이 여기서 저희는 제대로 배워서 이제 정말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공부를 연결할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유니버시티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전통 교육은 리버러치를 했거든요. 문사철 시서화를 했어요. 정약용 선생님, 이왕 이희 선생님 다 리버러치였습니다. 근데 이 전통의 맥락이 끊겼죠. 일제 때문에. 식민지 때. 맞죠? 근데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전통이 몇백 년 된 이런 학문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시티만 있는 게 아니라, 리버러치라고 하는 그런 대학이 있어요. 여긴 전공이 없어요. 전문직을 만드는, 그 대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사철 언어 예술 종교를 4년 내내 고전 100권을 읽고 졸업하는 학교예요. 시험도 안 봐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그리고 전공은 대학원 가서예요.
우리 생애 주기가 길어졌잖아요. 수명이 길어져서 25살이 사춘기래요. 30세 때 성인이 돼요. 60세가 돼야 장년이에요. 80세가 돼야 노년입니다. 내 주장이 아니고요. 유엔이 인생 생애 주기를 바꿨습니다. 120세까지 사니까. 그래서 애들이 30세까지 엄청 많이 공부를 해요. 대학은 옛날 고등학교 수준으로 전락했죠.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은 전문 대학원에 가서 많이 배워요. 그게 이제 뭐 로스쿨 의학 전문대학, 과학 전문대학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얘네들은 미리 빨리 갖췄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학을 막 이렇게 취업 학원처럼 바꿔버린 거죠. 그런 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세계 표준으로 좀 볼 필요가 있죠. 특히 선진국을 좀 기준으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위해서 지금 이걸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이제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0살 때까지는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뭘 하고 싶으니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4년이라는 기간을 갭 이어라고 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놀 수는 없으니까 얘들 인턴십 한다고 세상에 내보내도요. 청소만 시켜요. 대학 나와도 시킬 일이 없는데 맞잖아요. 대학 나와도 시킬 일이 없는데 고등학생 고졸짜리를 뭘 시키겠습니까? 인턴십 한다고. 인턴십이 안 돼요. 그래서 4년간 정말 진짜 학문을 하는 석학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정말 인류 문화유산, 지적유산에 애들이 접속을 해보고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전 세계의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동아리도 해보고 여행도 다니고 대학생 정도가 돼야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미성년자인데 그거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그때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할 때 졸업을 할 때 졸업 논문을 제가 과학 논문을 쓰면 그냥 과학 고전도 뉴튼, 갈릴레이, 아인슈타인 다 체계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논문을 쓰면 그걸 전공한 BA가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과학 전문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뭐 철학 논문을 쓰면 그 졸업장이 나와요. 전공을 안 했다고 해서 졸업장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시카고 철학대학원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저희 첫 번째 이제 졸업생이 또 학교 얘기를 해서 제가 또 너무 지금 또 막 그런데 이제 질문이 그렇게 들어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졸업생이 지금 얘는 이제 국제인권 옙네스티 활동도 계속 했던 아이예요. 유엔에서 인권 활동가가 되고 싶어서 유엔에서 활동하고 싶어서 거길 갔어요. 얘는 그러려면 인간과 사회 문제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인간과 사회 문제를 동시에 가르치는 학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리버러치에서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다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유엔에 이제 인턴십을 넣었는데 대학원 졸업생 이상을 받아요. 아니면 경력 3년 이상이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왔고 인권 변호사가 될까 하고 로스쿨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20위권 로스쿨을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와 버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 국제 변호사가 되려면 10년을 주립 변호사를 해야 돼. 그래야 국제 변호사가 나와. 그게 얘가 이제 너무 불행할 것 같아서 너무 힘들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얘는 지금 영국은 대학원에 뭐죠? 국제기구하고 연결되어서 연구하는 대학원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3대 대학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그 대학원에 지금 갔습니다. 2년 해야 되는데 1년 그 프리 그 파운데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동양인들은 철학을 잘 안 배워서 원래 1년 과정인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는 2년을 시켜요. 근데 얘가 리버러치를 나왔다고 하니까 1년 과정, 1년만 하라고 한 거예요. 1년을 줄이는 것이 1억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영국에서 공부하려면 1억 들어요. 그래서 그걸 1년에 끝낸다? 이거 엄청나게 돈 번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은 그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면서 실제 일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얘는 이제 인권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아시아 유엔 기구가 들어온대잖아요, 지금.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고 로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실은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유엔이 있으니까 인권 유엔은 그쪽에서 이제 한번 일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그 준비하는 코로나 때문에 얘가 3년을 못 나간 거예요. 외국을. 그러다 이제 이번에 갔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 학교 후배들을 가르쳤어요.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얘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정말 조금 힘든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네, 의식이 높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살려고 했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막 변하는 걸 보고 얘도 마음이 움직여 버린 거예요. 애들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는 대로 의식이 막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생겼어요, 얘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처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 아시안 유엔이 우리나라 유치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무튼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오해하실까 봐. 대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이시지 실은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대학 가나요?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하고 애들도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고 대학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대학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했으니 정말 석학을 만나서 이 학문을 완성해라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왜? 저는 석학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책을 많이 읽었어도 예, 그렇게 깊이 연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를 보내겠죠. 없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서울대도 유니버시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아까워서 또 대학 안 가고 이거 문해력 배워가지고 연구소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는 애도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대학을 독학사로 1년 만에 끝낼 거예요. 그리고 독서교육으로 대학원을 야간으로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을 세계에서 제일 독서교육을 잘하는 대학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원이거든요. 미국에. 여기 이제 석학들이 되게 많아요. 독서 교육을 제일 잘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박사 과정을 캘리포니아 주립대로 갈지도 모르겠어. 한 10년 뒤에. 그래서 얘는 시간을 벌겠다. 돈도 없어요. 대학 보낼 형편도 안 돼. 돈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대학 가는 그 기간을 여기서 제가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못다한 공부를 하리라 하고 독학사로 나는 졸업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야간으로 다니겠습니다. 야간으로 다닐 때 주간에 학교에서 이제 새끼 선생님 하면서 애들 가르치고 돈 벌고 그걸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로를 결정했어요. 그렇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하면 되죠. 이런 결정을 아이들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채로 애들 유학을 보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유학 보내면 돈 걱정, 영어 걱정, 전공 걱정, 마약 걱정, 성 걱정, 이성 걱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내놓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럴 때 보내야 됩니다. 왜? 거기 가서 애가 허투루 살지 않을 거라는 정신 제대로 박혔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살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실제 애가 그랬어요. 가서 알바해가지고 차 렌트해서 막 동부서부 다 친구들하고 여행하고 우리 그 탄핵 정권 때 얘가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은 서부에 있었는데 그 한국 유학생들 유학생 커뮤니티가 있어요. 얘가 교환학생으로 거기서 동부에서 또 서부로 갔어. 서부를 보고 싶다고. 공부만 한 것도 아니에요, 얘가. 가가지고 그때 탄핵 정권 때 이제 해외 이주자들 투표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학생들이 이제 막 투표도 안 하고 너무 멀어. 1박 2일을 가야 된대요. 그 투표소가. 그 차 렌트해가지고 1박 2일을 갔다 와야 돼.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얘가 차 딱 렌트해가지고 커뮤니티에 딱 올려서 야, 다 모여. 가자.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투표해야지. 그래가지고 차 싣고 얘가 기름값 밥 사줘 가면서 갔다 왔습니다. 야무지지.
이런 애가 유엔 들어가야지. 그래서 세상을 뒤엎어야지. 근데 저희는 배출하고 싶은 아이들이 기능인이 아니라 사상가적 인재여서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순응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라고 말할 수 있고 대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규합해낼 수 있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인재가 저희의 목표예요. 그게 꼭 뭐 정치인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더라도 거기에 사상가적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또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바쁘신 분들은 나가세요. 제 이야기가 재밌고 지금 잠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신 분들은 제가 더 시간 써드릴 수 있어요. 저 바쁘거든요. 정말 수업이 얼마나 많은지 어른 수업, 애들 수업 정말 제가 이제 수업을 다 정리를 해봤더니 한 25개를 하더라고 수업을 일주일에. 그러니 회의도 해야지, 상담도 해야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시간은 있어요. 또 질문해 보세요. 서로 오래 만나려면 전문가 과정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전문가 과정 때 이것만 가르치지 않아요. 여기 이제 있으시니까. 제가 뭐 엄청난 융단 폭격을 합니다. 지식의 바다에 빠져서 정말 허우적거리실 겁니다. 네. 너무 많은, 예.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 참, 이야기가 자기가 정말 너무, 내 삶을 바꿨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자화자찬이 아니라, 왜냐면 여기 다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 한다니까. 과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 생겼잖아요. 저하고 공부하다가 사람들이 선생님 우리 이거 제대로 대중화 해봅시다. 이거 정말 우리나라 이대로 안 됩니다. 부모들 먼저 바꿔야 돼요. 부모가 바뀌면 애들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 좀 바꿔봅시다. 그래서 그럼 문해력부터 가르쳐야죠. 그래서 이제 연구소가 생겼고 이분들이 이제 거의 봉사 수준이에요. 제가 기름값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세 분이 붙어가지고 스텝으로 밤낮 없이 일하고 있어요. 여기에 뜻과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세요. 엄청 재밌게 또 공부도 엄청 해요. 오늘 스터디한 것이 연구소팀 뭐 전문가 과정 다 지금 수업 듣고 있고 아카데미 듣고 있고 공부한 거 엄청 많고 공부하는 거 많은데 그걸로도 안 돼. 연구소팀은 또 달라야지. 나하고 스터디해야지. 해가지고 또 책 선정해가지고 저하고 스터디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도 배우고. 음. 거기서 또 이제 마음을 합치고 방향을 만들고 또 힘을 얻고 여러분들 이런 거 부러우시면 근데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되겠죠 언제는 아직은 큰 돈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게 대중화되면서 제 책도 나오고 리딩 클리닉 또 이제 하고 워크북 제가 다 만들 거예요. 영세 태교 때부터 시작하는 문해력 해가지고 리딩 클리닉에서 임산부들 남편이랑 같이 오라고 해서 제가 책도 읽어드릴 거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집은 아이가 나오기 전에 집은 뭐 어떻게 도서관은 어떻게 꾸며야 됩니다. 코칭하고 애기 한 명 더 낳으세요 선물님. 그다음에 이제 3살짜리 아이들 딱 부부를 뭐 가족 단위로 불러서 내 앞에서 아이들 책 읽는 거 원래 리딩 클리닉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고급 문화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를 안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코칭 받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또 나오면, 리딩 스페셜리스트 나오면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보내야죠. 30분 동안 책 이렇게 배치하시면 안 돼요. 조명 이렇게 바꾸세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집을 가봐야 돼. 집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부모들이. 왜? 순간순간이 아이들은 엄청 빠르게 성장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유능한 독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평생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독서 스케줄이 나와야 돼요. 이건 싫어합니다. 제가 어디죠? 대치동에서 영어 도서관에서 엄마들이 저를 이제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은 거죠.
이제 끝나고 나서 엄마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대치동에 학원을 낼 테니 저한테 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가정마다 평생 독서 그 계획을 세워달래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코칭을 해달래요. 제가 그때 엄청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놈의 학교 다 때려치고 내가 대치동으로 내가 갈까? 진출해봐? 뭐 건물도 하나 사준다는데 고민 엄청 했죠 그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하지는 않아요. 농노의 자식들을 제대로 키워야죠. 저는 농노의 자식입니다. 귀족의 피가 흐르지 않아요. 민중의 자식들을 키워서 그래야 세상을 바꾸죠. 아래로부터의 혁명, 위로부터의 혁명은 다 가짜잖아요. 그죠? 다 국민을 위한데, 국민을 위해서 뭘 한대. 지들 다 도둑질하고 있으면서 이 도둑놈들, 다 엘리트들이 다 도둑놈들이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무슨 지도자라고 잠이 안 와. 교육 때문에 그래요.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 사람들 학벌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다 도둑놈들. 그래서 이제 저는 모든 사회 문제는 다 교육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교육으로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이 세상도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대대로 지배층들은 늘 특권, 그 특권,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더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개혁을 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늘 껍데기만 바꾸죠. 실제 내용은 바꾸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네, 똑똑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책 많이 읽고 이러면 되게 정말 똑똑해지거든요. 네, 다 이제 문제의식 같은 게 생겨버려요.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질문. 질문 안 하면 내가 또 막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아니면 들어가시든지, 주무시든지.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도, 기다릴 수도 없네. 그만할까요? 아니, 뭐 반응이 없어. 네, 궁금하신 거 더 없으신가요? 워낙 선생님께서 많은 정보를 주셔서 그 질문들이 많은 부분 해소되셨을 것이라고 네, 믿어봅니다. 네, 선물님 언제 와요? 빨리 학교 와야지. 애들이랑. 애 하나 임신 한 채로 오세요. 네. 네. 저희가 오늘 또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신 분들께 후기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 링크 올려드렸는데요. 또 후기 이벤트 참여하셔서 또 혜택도 받으시고 또 저희 그 연구소 그 카페에 들어가면은 오늘 이렇게 선생님 강의해 주신 것을 저희가 강의로 많이 이제 자급해서 진행했었고 또 이야기나 그림책 수업에 대한 부분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아까 왜 구조, 뭐 개념, 예시, 뭐 인과 원인 결과 뭐 이런 거 분석하면서 순식간에 긴 문장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 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읽기를 이제 상급에서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번 상급 공부가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급 신청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읽기에 좀 더 이렇게 훈련 필요하신 분들은 상급 신청하셔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수쌤도 3시간 넘는 3시간 20분 동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네, 3급 공부해서 또 다음 특강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